거래절벽이 반복되는 이유, 중년층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난달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가 몇 채나 거래되었는지 아십니까? 1000채가 채 안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100만 채가 넘는데 말입니다. 거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에도 2013년에도 2003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거래절벽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송파구에 사시는 조사장님은 올해 63입니다. 조사장님은 30년 넘게 부동산을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조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거래절벽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조사장님은 2003년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동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6억에 샀던 집이 8억까지 올랐습니다. 2억을 벌었으니 만족하고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가격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7억 5천으로, 7억으로, 6억 5천으로 계속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안 팔렸습니다. 조사장님은 조급해졌습니다. 다른 집을 이미 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6억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원금이었습니다. 그제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5억 8천을 불렀습니다. 2천만 원을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장님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5억 8천에 팔았습니다. 조사장님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8억까지 올랐던 집을 5억 8천에 판 날 1억 2천을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조사장님이 집을 판 6개월 후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집은 다시 8억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10억이 되었습니다. 조사장님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10억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아서 5억 8천에 팔았습니다. 4억 2천의 차이였습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40년 하신 박 사장님이 이 패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거래절벽은 심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거래절벽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가격 의견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파는 사람은 예전 가격을 생각합니다. 조사장님처럼 8억까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에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에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5억대를 생각합니다. 2억의 차이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버티고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까봐 기다립니다. 시장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용인에 사시는 최 부장님이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최 부장님은 58세인데 작년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9억에 샀던 집인데 한때 12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억에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은 8억대를 부릅니다. 12억은커녕 9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은 황당합니다. 어떻게 상값보다 싸게 팔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가격을 11억, 10억, 9억 5천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안 팔립니다. 최 부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대출 규제가 생겼다가 풀렸다가 합니다. 세금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책이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혹시 더 좋은 정책이 나올까 기대합니다. 혹시 규제가 풀릴까 기다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멈춥니다. 성남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이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선생님은 50대인데 2년 전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한 선생님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도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금 경색입니다. 거래절벽이 오는 시기는 보통 금리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사려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도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파는 사람도 대출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선생님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 선생님은 60세인데 집에 대출이 5억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정 선생님의 연금은 300만 원입니다. 이자 내고 나면 1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생활에게 빡듯합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립니다. 1년째 내놓고 있지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군중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을 따라합니다. 남들이 사면 같이 사고 남들이 안 사면 같이 안 삽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거래절벽 시기에는 모두가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까 서로 눈치를 봅니다. 더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 사장님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윤 사장님은 65세인데 3년 전 거래절벽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집을 사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더 떨어질 텐데 왜 사냐고, 몇 개월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윤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10억이나 올랐습니다. 윤 사장님은 후회했습니다. 친구들 말을 듣지 말고 샀어야 했다고. 다섯 번째 이유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장을 잘 모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래절벽 시기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사면 손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관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바로 살 때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조 사장님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거래절벽 후에는 항상 회복이 왔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부장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50대인데 2008년 거래절벽 때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샀습니다. 6억에 샀습니다. 3년 후 그 집은 9억이 되었습니다. 5억을 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답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냈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인지, 사야 하는 사람인지, 기다려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 선생님처럼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파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 부장님처럼 급하지 않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대출도 없고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래절벽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사는 쪽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절벽이 기회일 수는 있지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됩니다. 입지가 좋은 곳, 수요가 있는 곳,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 선생님이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강 선생님은 60세인데 작년 거래절벽 때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산 것이 아닙니다. 역세권을 고집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골랐습니다. 여러 달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시세보다 1억 싸게 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집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강 선생님은 1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집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거래절벽 시기에는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파는 사람은 분노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조 사장님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금만 결단력이 있었더라면 좋은 집을 샀을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송 사장님은 감정을 잘 통제하십니다. 송 사장님은 65세인데 부동산을 40년 고셨습니다. 송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부동산은 숫자로 봐야지 감정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뻐하지 말고 떨어지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쉬운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송 사장님은 2003년, 2008년, 2013년 모든 거래절벽을 겪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팔 때는 욕심부리지 않고 팔았고 살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송 사장님은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거래절벽은 일시적입니다. 1년, 2년 지나면 회복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30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항상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입지는 회복되고 나쁜 입지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절벽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조 사장님처럼 패닉에 빠져서 급매로 팔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부장님처럼 냉정하게 기회를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거래 절벽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